미국 워싱턴이 술렁였습니다. 7년간 계속된 한미 관세 분쟁이 예상치 못한 결말을 맞았기 때문인데요. 삼성과 LG를 겨냥해 시작된 세이프가드가 오히려 이들을 미국 시장의 절대 강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관세 압박을 가했던 미국 업계의 반응입니다. 월풀을 비롯한 미국 가전업체들이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를 실감하며 우리만으로는 중국과 경쟁할 수 없다고 백기를 든 상황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삼성이 세운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이 이제 미국 제조업 부활의 상징이 되었다는 겁니다. 관세로 쫓아내려던 한국 기업이 오히려 미국 경제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버린 거죠.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국 기업들의 놀라운 역전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 밀러입니다. 친구들은 케이트라고 부르죠. 전 미국 상무부 무역분쟁조정실 부국장이었던 저는 워싱턴의 한 카페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철강 파생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이 대상입니다. 화면 속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제품을 만드는 업체라면 삼성이나 다른 업체나 관세 부과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7년 전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시작은 2018년 1월 말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상무부 사무실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갑자기 부서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중요한 권고안이 올라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회의실로 향했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월풀이 뭘 또 벌였나요? 동료 마이클이 물어봤어요. 세이프가드 청원이야. 한국산 세탁기가 덤핑으로 자국 업체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어. 저는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월풀은 미국의 대표적인 세탁기 업체였지만 최근 몇 년간 삼성과 LG에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었거든요. 특히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의 혁신적인 기능과 디자인을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월풀은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월풀의 청원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정말 공격적이었습니다. 무려 4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삼성과 LG를 미국 통상법의 심각한 규칙 위반자라고 표현하며 한국 기업들이 만든 모든 세탁기에 50%의 관세를 매길 것을 요구했어요. 심지어 한국 정부의 지원까지 문제 삼았죠. 우회 덤핑이라고 주장하네요. 마이클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멕시코에서 베트남, 태국으로 생산지를 옮기면서 반덤핑 관세를 회피했다는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좀 과하지 않나? 기업이 효율적인 생산지를 찾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무역 상대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제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압박이 상당했어요. 국제무역위원회 관계자와의 비공식 미팅에서 들은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 같아요. 익명을 요구한 ITC 관계자가 말했어요. 정치적 압력이 상당하거든요. 설마 그럴 리가요. 증거 검토는 제대로 했겠죠? 물론 절차는 밟았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그래요. 2월 7일 결국 세이프가드가 발효됐습니다. 연간 20분의 1만 대까지는 20% 관세, 그 이상은 50%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부품에 대해서도 연간 5만 개 이상부터는 50% 관세가 적용됐죠. 저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삼성과 LG는 어떻게 대응할까? 이들에게는 정말 예상치 못한 타격이었을 테니까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던 세탁기 물량이 갑자기 벽에 부딪힌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업계 소식이 들려왔어요. 삼성 워싱턴 사무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는 거였죠. 한국 본사와의 화상회의가 밤새 계속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말 궁금했어요. 포기할까요? 아니면 정면 돌파할까요?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렸어요. 일부는 50% 관세를 감수하고라도 수출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다른 일부는 아예 미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봤죠. 하지만 며칠 후 완전히 예상치 못한 답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세탁기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것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20억 달러를 투자해서 말이에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몇 개월 만에 이런 큰 결정을 내렸다고? 업계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어요. 삼성 내부에서는 3가지 옵션을 검토했다고 해요. 삼성과 거래하는 부품업체 대표가 말했어요. 첫째는 관세를 감수하고 계속 수출, 둘째는 다른 국가로 생산기지 이전, 셋째는 미국 현지 생산이었죠. 왜 세 번째를 선택했을까요? 장기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관세는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현지 생산하면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LG전자도 뒤따랐어요. 테네시주의 세탁기 공장 건설을 발표했죠. 두 회사 모두 관세를 피하기 위해 현지 생산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상당히 과감한 선택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 기업들의 진짜 저력을 실감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과감한 투자를 결정하는 모습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과연 이 무모해 보이는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이프가드 발표 직후 며칠간 저는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업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관계자들과 미팅을 잡았거든요. 워싱턴 업계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건 삼성 워싱턴 사무소의 톰 리 디렉터였어요. 평소 차분한 성격의 그가 이날만큼은 상당히 긴장해 보였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톰이 첫마디로 말했어요. 월풀이 청원을 넣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받아들여질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그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결의도 느껴졌죠. 본사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48시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톰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과 시차 때문에 밤새 화상회의가 계속됐거든요. 이재용 부회장님까지 직접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톰의 설명에 따르면 삼성 내부는 그야말로 전시 상황이었다고 해요. 모든 부서가 총동원되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죠. 생산팀, 영업팀, 재무팀, 법무팀까지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옵션들을 검토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크게 3가지였어요. 톰이 손가락을 세우며 설명했어요. 첫째는 관세를 감수하고 한국에서 계속 수출하는 것, 둘째는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다른 국가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 셋째는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짓는 것이었죠. 각각의 장단점은 뭐였나요? 첫 번째 옵션은 가장 간단하지만 비용이 너무 커요. 50% 관세면 경쟁력이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두 번째 옵션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새로운 국가에서 공장을 세우고 인력을 훈련시키려면 최소 2에서 3년은 필요하니까요. 톰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옵션이 결국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물론 초기 투자비는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저는 이런 신속한 의사결정이 정말 놀라웠어요. 보통 이런 규모의 투자는 몇 년에 걸쳐 검토하는데 삼성은 48시간 만에 결정을 내린 거였거든요. 20억 달러 투자를 이틀 만에 결정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제가 반신반의하며 물어봤어요. 사실 미국 진출은 이미 중장기 계획에 있었어요. 톰이 설명했어요. 다만 2020년경으로 예정되어 있던 걸 2018년으로 앞당긴 거죠. 세이프가드 때문에 타임라인이 갑자기 바뀐 셈입니다. 톰의 말을 들어보니 이해가 됐어요.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48시간 만에 세운 게 아니라 기존 계획을 급하게 앞당긴 거였죠.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러 요인이 있었어요. 우선 주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했고 물류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했죠. 그리고 인근의 BMW, 볼보 같은 제조업체들이 이미 정착해 있어서 숙련된 인력을 구하기도 쉬웠고요. 톰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어요. 1단계로 2018년 말까지 공장 건설을 완료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초기에는 연간 100만 대 정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현지 직원 채용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이미 채용 공고를 냈어요. 1,500명 정도를 뽑을 예정인데 반응이 정말 뜨거워요. 지원자가 몰려서 선별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부품 공급망이었어요. 부품 조달이 가장 복잡한 문제겠네요? 제가 물어봤어요. 맞아요. 세탁기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이 수백 개인데 이걸 모두 현지에서 조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특히 핵심 부품들은 여전히 한국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여기에도 관세가 붙거든요. 톰의 설명에 따르면 부품 수입량이 연간 5만 개를 넘으면 50% 관세가 적용된다고 했어요. 이는 생산원가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요소였죠. 그래서 현지 부품업체들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한국 협력업체들에게도 함께 진출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요. 실제로 삼성의 주요 부품업체 몇 곳이 미국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삼성 하나의 결정이 한국 제조업 생태계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는 거였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뭔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톰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답했어요. 품질 관리가 가장 걱정이에요. 한국에서는 20년 넘게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거든요. 직원 교육부터 공정 최적화까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도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해낼 거예요. 미국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아무리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도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그의 말에서 한국 기업들의 특별한 DNA를 느낄 수 있었어요. 어려움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 말이에요. 과연 이들의 과감한 선택이 성공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2018년 7월, 저는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 카운티를 방문했어요. 삼성이 세탁기 공장을 짓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들어왔지만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아틀란타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2시간 정도 달려가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공장 부지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소방목지와 옥수수밭이었던 곳이 거대한 건설 현장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수십 대의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수백 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24시간 3교대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말 빨리 짓네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공사 현장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엔지니어들이 미국, 현지 작업자들과 함께 도면을 보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는 모습에서 뭔가 감동적인 것을 느꼈어요. 근처 다이너에서 만난 지역 주민 짐 앤더슨과의 대화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는 이 지역에서 30년간 살아온 농부였는데 삼성 공장 건설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짐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삼성이 뭔지도 잘 몰랐거든요. 한국 회사라는 것만 알았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완전히 바뀌었죠. 제 아들이 삼성 공장에서 일하게 됐거든요. 시간당 $17예요. 이 지역 최저임금이 $7 25센트인데 거의 2배가 넘죠. 짐의 아들 마크를 소개받아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마크는 25살로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버지 농장 일을 도우며 지내고 있었대요. 삼성 채용 공고를 보고 바로 지원했어요. 마크가 설명했어요. 경쟁이 치열했어요. 1,500명 뽑는데 1만 명이 넘게 지원했거든요. 면접은 어땠나요? 정말 까다로웠어요. 기술적인 질문뿐만 아니라 품질에 대한 철학까지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직접 면접을 봤는데 완벽함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어요. 마크는 삼성에서 3개월간 받은 교육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세탁기 조립 과정부터 품질 관리까지 모든 걸 배웠어요. 한국 본사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직접 가르쳐 줬죠.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뭔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품질에 대한 철학이요. 불량률을 0.002%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어요. 모든 부품 하나하나를 검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라인을 멈춰서 원인을 찾아요. 마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삼성의 제조 철학을 엿볼 수 있었어요. 단순히 빨리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완벽한 품질을 추구하는 거였죠. 한국식 근무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 품질 목표를 외우고 OS 활동도 해야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높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공장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지역 경제에도 큰 변화가 생겼어요. 뉴베리 카운티의 메인 스트리트를 걸어보니 새로운 상점들이 들어서고 있었고 Now Hiring 사인을 걸어놓은 곳들도 많았어요.
지역 부동산업자인 캐롤 디킨슨과 만났을 때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집값이 20% 정도 올랐어요. 캐롤이 말했어요. 삼성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이사 오면서 주택 수요가 폭증했거든요. 기존 주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대부분 긍정적이에요. 집값이 오르니 자산 가치도 늘어났고 동네 상권도 활성화됐거든요. 다만 교통체증은 좀 심해졌어요. 뉴베리 카운티의 메리 존슨 카운티 매니저와의 만남에서는 좀 더 복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연간 100만 달러의 세수가 늘어났으니까요. 메리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인프라 부담도 커졌죠. 교통량이 급증했고 상하수도 시설도 확충해야 하고요.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하면 다 도시로 떠났는데 이제는 여기 남아서 일할 수 있게 됐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건 소비자 반응이었어요. 삼성 세탁기 가격이 12% 정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크게 줄지 않았거든요. 현지 가전 매장 매니저인 데이브 윌슨과 대화했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격이 올랐지만 고객들은 여전히 삼성을 찾아요. 데이브가 말했어요. 특히 AI 기능이나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 다른 브랜드보다 확실히 앞서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인기인가요? 스마트 진단 기능이 대박이에요. 세탁기에 문제가 생기면 스마트폰 앱으로 진단해서 해결책을 알려주거든요. 서비스 기사 부를 필요 없이 말이에요. 데이브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에드워시 기능도 인기가 많아요. 세탁 도중에 빠뜨린 옷을 추가로 넣을 수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이런 혁신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려고 해요. 저는 뉴베리 카운티에서 이틀을 보내며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관세라는 위기가 오히려 삼성으로 하여금 미국 시장에 더 깊이 뿌리내릴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거였죠. 물론 비용은 컸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강한 경쟁력을 갖게 된 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삼성을 외국 회사로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동네 회사로 인식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변화가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2020년 말이 다가오면서 업계에서는 세이프가드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3년 기한이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 기업들이 드디어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월풀은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2020년 12월 3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월풀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세이프가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거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또 시작이네요. 동료 마이클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월풀의 연장 신청서를 검토해보니 내용이 더욱 공격적이었어요. 이번에는 한국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됐다면서 미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를 최소 5년은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더욱 놀라운 건 정치적 지원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오하이오주 월풀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지지 의사를 밝힌 거였거든요. 내가 세탁기와 건조기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오하이오의 회사들은 모두 망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어요. 한국이 세탁기를 덤핑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는 관세를 올렸다. 저는 TV에서 이 장면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치적 계산이 경제적 합리성을 압도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결국 2021년 2월 7일 세이프가드가 2년 더 연장됐습니다. 다만 관세율은 조금 낮춰져서 20분의 1만 대까지는 14%, 그 이상은 30%로 조정됐어요. 부품 관세도 마찬가지로 조정됐죠.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2018년부터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당시 상무부를 퇴직한 후였지만 여전히 이 사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의 WTO 제소는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5가지 핵심 쟁점을 제기했거든요. 첫째, 수입 급증 입증 부족. 둘째, 심각한 피해 증명 부족. 셋째, 인과관계 부족. 넷째, 절차적 하자. 다섯째, 차별적 적용이었죠. 한국 측 변호를 맡은 국제 로펌 윌머웨일의 앤드류 쇼 변호사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뭔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제대로 충족했는지 여부예요. 앤드류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미국은 수입 급증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증거가 부족해요. 앤드류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2017년 대비 2018년 한국산 세탁기 수입량은 오히려 감소했거든요. 급증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럼 미국 측 주장의 근거는 뭔가요?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증가율을 근거로 삼았어요. 하지만 이는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한 일시적 현상이었지 구조적 변화는 아니었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세이프가드 발동 후 오히려 한국산 세탁기 수입이 늘어났다는 사실이었거든요. WTO 심리 과정에서 나온 증언들도 흥미로웠어요. 미국 소비자들이 여전히 한국 제품을 선호한다는 증거가 계속 나왔거든요. 미국 가전 유통업체 로우스의 구매 담당자 증언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고객들이 삼성과 LG 세탁기를 계속 찾아요. 가격이 올라도 품질과 기능 면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거든요. 2022년 3월 WTO 1차 패널에서 한국이 5개 쟁점 모두에서 승소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상소를 제기하면서 최종 결론까지는 더 기다려야 했어요. 이 과정에서 정말 흥미로운 건 삼성과 LG의 대응이었어요. 이들은 WTO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계속해서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려갔거든요. 삼성 워싱턴 사무소의 톰 리와 다시 만났을 때 그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법적 다툼과 별개로 사업은 계속해야 하니까요. 톰이 말했어요. WTO에서 이긴다고 해도 이미 구축한 현지 생산 시설은 계속 활용할 계획이에요. 현지 생산 효과는 어떤가요? 예상보다 훨씬 좋아요. 초기에는 품질 문제를 걱정했는데 지금은 한국 공장과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의 니즈를 더 빠르게 반영할 수 있게 됐죠. LG전자도 비슷한 전략을 취했어요. 테네시 공장을 2021년 12월부터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연간 100만 대 생산 목표였는데 수요가 워낙 좋아서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2022년 말 제가 만난 산업 전문가들은 대부분 한국이 WTO에서 최종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미국의 세이프가드 근거가 너무 약했기 때문이었죠. 국제무역 전문가인 제시카 브라운과의 대화가 기억에 남아요. 결국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제시카가 말했어요. 미국이 제시한 증거들이 WTO 기준에 맞지 않거든요. 특히 피해와 수입 증가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해요. 만약 한국이 이긴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관세 문제를 넘어서 국제무역 규범의 승리가 될 거예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정말로 한국 기업들은 이 기간 동안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어요. 관세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현지 공장 건설에 들어간 수십억 달러까지 합치면 엄청난 규모였죠.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예상치 못한 수확도 거뒀어요. 미국 소비자들이 메이드 인 USA 삼성, LG 제품에 더 큰 애착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2022년 말 시점에서 삼성과 LG는 여전히 미국 세탁기 시장에서 1위와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세이프가드라는 장벽이 오히려 이들을 더 강하게 만든 셈이었죠. 2023년 2월 7일 드디어 세이프가드가 종료됐습니다. 정확히 5년간의 긴 여정이 끝난 거였죠. 저는 그날 아침 뉴스를 보며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2018년 2월에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마치 어제 일 같았거든요. 워싱턴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작은 기념 리셉션에 참석했어요. 한국무역관 김 참사관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정말 길었네요. 김 참사관이 말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버텨냈잖아요. 제가 답했어요. 무엇보다 기업들이 포기하지 않고 현지 투자를 계속한 게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승리는 몇 달 후에 왔습니다. 2023년 8월 8일 WTO 상소기구에서 최종 판정이 나왔거든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5개 항목 모두에서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5년간의 긴 법적 다툼에서 한국이 완전 승리를 거둔 거였으니까요. 특히 WTO가 미국이 제시한 피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놀라웠어요. WTO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한국의 주장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첫째, 수입 급증 부분에서 미국은 2016에서 2017년 데이터만 사용했는데 이는 반덤핑 관세를 피하려는 일시적 현상이었다는 게 인정됐죠. 둘째,
심각한 피해 입증에서도 월풀의 매출 감소가 한국 수입 때문이 아니라 전체 시장 트렌드 변화 때문이라는 점이 받아들여졌어요. 셋째, 절차적으로도 충분한 공청회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게 문제가 됐고요. 한국 정부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증거가 뭐였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세이프가드 발동 후 오히려 한국산 수입이 늘어났다는 사실이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김 과장이 설명했어요. 2018년 1분기에는 45% 감소했지만 이후 계속 회복해서 2022년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제품을 계속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이는 피해가 수입 증가 때문이 아니라 제품 경쟁력 차이 때문이라는 증거죠. 정말 놀라운 데이터였어요. 세이프가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한국산 세탁기 대미 수출액은 12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거든요. 하지만 삼성과 LG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저는 당시 삼성전자 김 상무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의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WTO 승소는 기쁜 일이죠. 하지만 이미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어요. 무슨 뜻인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미국 현지 생산이 이제는 단순한 관세 회피 수단이 아니라 핵심 경영 전략이 됐다는 뜻이에요.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서는 이제 미국 외 지역으로도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김 상무의 설명에 따르면 뉴데리 공장에서 생산된 세탁기들이 캐나다와 멕시코로도 수출되고 있다고 했어요. 북미 전체를 아우르는 생산 거점이 된 거였죠. 품질 면에서는 어떤가요? 초기에는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 공장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에요. 오히려 일부 제품은 미국 소비자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어서 더 좋아요. 구체적인 예로 슈퍼스피드 기능을 들었어요. 미국 소비자들이 빠른 세탁을 선호한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28분 만에 세탁이 끝나는 기능을 개발했다는 거였죠. 뉴베리 카운티를 다시 방문했을 때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2018년에 만났던 마크 앤더슨과 재회했는데 그는 이제 품질관리 팀장이 되어 있었어요. 5년 동안 정말 많이 배웠어요. 마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본사 연수도 다녀왔죠. 수원 공장에서 3개월간 근무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체득했어요.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일에 대한 철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시킨 일만 했다면 지금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요. 품질이 곧 브랜드라는 삼성의 철학을 체득한 거죠. 마크는 최근 자신의 팀에서 달성한 성과도 자랑했어요. 불량률을 0.001%까지 낮췄어요. 이는 한국 본사 기준도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지역 경제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뉴베리 카운티의 실업률이 5년 전 6.2%에서 2.8%로 떨어졌거든요.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었고 한국 부품 업체들도 두 곳이나 추가로 진출해서 수백 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냈죠. 카운티 매니저 메리 존슨과 다시 만났을 때 그녀의 표정은 5년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삼성이 우리 지역의 앵커 기업이 됐어요. 메리가 말했어요. 단순히 일자리만 만든 게 아니라 지역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다른 제조업체들의 투자 문의가 늘어났어요. 삼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역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 거죠.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인식의 전환이었어요. 미국 소비자들이 삼성과 LG 제품을 더 이상 외국 제품이 아닌 미국에서 만든 제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거든요. 베스트바이의 데이브 윌슨과 다시 만났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객들이 메이드 인 USA 라벨을 보고 정말 놀라워해요. 데이브가 말했어요. 삼성 세탁기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거든요. 판매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확실히 긍정적이에요. 특히 미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고객층에서 삼성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높아졌어요. WTO 승소는 분명히 의미 있는 성과였어요. 국제무역 규범의 승리이기도 했고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고 메시지이기도 했죠. 하지만 더 큰 승리는 따로 있었다고 생각해요. 삼성과 LG가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미국 시장에서 더 강력한 입지를 확보한 것 말이에요. 관세라는 장벽이 오히려 이들을 더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어준 셈이었죠. 2025년 6월 12일 오후, 저는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또다시 깜짝 놀랐어요.
미국 상무부가 철강 파생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거였거든요.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건조기 등 거의 모든 가전제품이 포함된 광범위한 조치였어요. 또 시작이네. 저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이번에는 세이프가드가 아니라 철강 관세였어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철강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내놓은 조치였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삼성과 LG 같은 가전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저는 즉시 업계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북미법인의 제이슨 김 이사와 화상 통화를 했어요. 이번 철강 관세 어떻게 보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2018년 세이프가드보다 더 복잡한 상황이에요. 제이슨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세이프가드는 세탁기만 해당됐지만 이번에는 거의 모든 가전제품이 대상이거든요. 제이슨의 설명에 따르면 관세 계산 방식도 상당히 복잡했다고 해요.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에 따라 관세가 달라지는데 냉장고의 경우 철강 함량이 약 6.5%, 세탁기는 9.8%, 건조기는 12.5% 정도 된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 인상이 예상되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시뮬레이션해 보니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20에서 30% 정도는 올라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000짜리 대형 냉장고가 $2,500에서 $2,600 정도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충격적인 수치였어요. 2018년 세이프가드 때는 세탁기 가격이 12% 정도 올랐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큰 폭의 인상이 예상되는 거였죠. 부품 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가장 큰 고민이에요. 냉장고 압축기나 세탁기 모터 같은 핵심 부품들에 철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모두 현지에서 조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제이슨은 삼성 내부에서 검토 중인 여러 시나리오를 설명해줬어요. 첫째는 현지 부품업체와의 협력 확대. 둘째는 베트남이나 멕시코 같은 다른 생산기지 활용. 셋째는 제품 포트폴리오 조정이었죠. LG전자 쪽 상황도 비슷했어요. 조주환 CEO가 4월에 한 발언이 떠올랐어요. 미국 생산기지 건립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면서도 생산지 변경이나 가격 인상 등 순차적인 시나리오를 검토하겠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관세 적용일이 6월 23일로 불과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기업들은 급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어요. 저는 시장조사업체 오픈브랜드의 최신 리포트를 확인해봤어요. 이미 5월부터 가전제품 가격이 전월 대비 0.77%나 급상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4월에서 0.09%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수치였죠. 시장이 관세 부과를 미리 반영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베스트바이의 데이브 윌슨과 다시 통화했을 때도 현장의 긴박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고객들이 벌써 눈치채고 있어요. 데이브가 말했어요. 가격이 오를 거라는 소문이 돌면서 미리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했어요. 특히 대형 가전제품 매출이 평소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어떤 제품들이 가장 인기인가요?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랑 LG 시그니처 세탁기 같은 프리미엄 제품들이에요. 고객들이 어차피 비싸질 거면 지금 좋은 걸로 사자는 심리인 것 같아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오를 거라는 예상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매출 증가로 이어진 거였거든요. 한편 워싱턴에서는 업계 로비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어요. 가전업체들은 물론이고 소매업체들까지 나서서 철강 관세 적용 범위에서 가전제품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거든요. 전미소매연맹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업계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요. 연맹 관계자가 말했어요.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 미칠 영향이 걱정이에요. 필수 가전제품 가격이 20에서 30% 오르면 가계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미 대응 방향을 밝혔어요. 프리미엄 제품 확대를 추진하고 글로벌 제조 거점을 활용한 일부 물량의 생산지 이전을 고려하겠다는 거였죠. 저는 이 발언에서 삼성의 전략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제품 포트폴리오 자체를 바꿔서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거였죠. 동시에 베트남이나 멕시코 같은 다른 생산기지도 활용하겠다는 의미였고요. 실제로 삼성은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하는 냉장고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베트남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철강 관세는 적용되지 않았거든요. 6월 23일
철강 관세가 정식 발효됐습니다. 그날 저는 주요 가전업체들의 주가를 확인해 봤어요. 삼성전자는 2.1% 하락, LG전자는 1.8% 떨어졌어요. 예상보다는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지만 투자자들의 우려는 확실히 반영된 셈이었죠. 더욱 흥미로운 건 미국 현지 가전업체들의 반응이었어요. 월풀이나 지히 같은 업체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들 역시 철강을 많이 사용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월풀 CEO 마크 비처의 분기별 실적 발표 중 발언이 인상적이었어요. 철강 관세로 인해 우리도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이므로 경쟁 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을 겨냥해 시작된 각종 관세 조치들이 결국 미국 기업들에게도 부담을 주게 된 거였거든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소비자들이 높아진 가격을 받아들일지, 그리고 기업들이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거든요. 2018년 세이프가드 때처럼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2025년 5월 24일 오후, 저는 집에서 CNN 뉴스를 보다가 정말 놀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애플과 함께 삼성을 직접 언급한 거였거든요. 화면 속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 제품을 만드는 업체라면 삼성이나 다른 업체나 관세 부과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인도로 옮기려는 계획에 대해 미국에서 만들지 않으면 최소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하면서 나온 발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삼성을 콕 집어 언급한 거죠. 부과 시점은 6월 말부터입니다.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철강 관세에 이어 이번에는 스마트폰까지 관세 대상이 된 거였거든요. 즉시 삼성 워싱턴 사무소에 연락을 취했어요. 톰 리 디렉터의 목소리는 상당히 긴장되어 있었어요. 평소 침착한 그가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시나리오예요. 톰이 말했어요. 스마트폰에 25% 관세라니,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본사도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상당 부분이 한국과 베트남에서 생산되고 있었어요. 만약 25% 관세가 부과된다면 가격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죠. 내부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본사에서는 긴급 경영진 회의가 밤새 열렸어요.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재용 회장까지 직접 참여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대요. 톰의 설명을 들어보니 2018년 세이프가드 때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규모가 완전히 달랐죠. 스마트폰은 삼성의 핵심 사업이었거든요. 저는 삼성이 처한 딜레마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스마트폰은 세탁기와 달리 훨씬 복잡한 제품이거든요. 미국에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해도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까지 수많은 부품들의 공급망을 재구성해야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업계 전문가들의 반응도 상당히 우려스러웠어요. 가트너의 스마트폰 분석가 로버트 존슨과 긴급 통화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서도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스마트폰 25% 관세는 정말 파괴적일 수 있어요. 로버트가 말했어요. 삼성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100에서 $200 저렴한 게 핵심 경쟁력인데 관세 때문에 가격이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더 비싸지면 경쟁 구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000짜리 갤럭시 S25 울트라에 25% 관세가 붙으면 $1250가 되는 거였죠. 이는 아이폰 프로 맥스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수준이었어요. 소비자들이 받아들일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문제예요. 갤럭시 사용자들 중 상당수가 가격 때문에 선택한 건데 가격 메리트가 사라지면 애플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이 상황이 2018년 세이프가드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세탁기 하나의 제품군이었지만 이번에는 삼성의 핵심 사업이 직격탄을 맞은 거였으니까요. 미국 스마트폰 시장 데이터를 살펴보니 더욱 우려스러웠어요. 2024년 기준으로 삼성이 약 23% 점유율로 2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중저가 모델이었거든요. 25% 관세가 부과되면 이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날 수도 있었어요. 6월이 다가오면서 삼성의 대응책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현지 생산 확대였어요.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활용해서 갤럭시용 칩을 더 많이 생산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두 번째는 제품 포트폴리오 조정이었어요. 고가의 프리미엄 모델 비중을 늘려서 관세 부담을 상쇄하겠다는 전략이었죠. 실제로 갤럭시 S25 시리즈의 가격이 전작 대비 10% 정도 인상된다는 소문도 돌았어요. 세 번째는 다른 생산기지 활용이었어요. 인도나 브라질 같은 곳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이런 모든 대응책들이 효과를 보려면 최소 1에서 2년은 걸릴 텐데 관세는 6월 말부터 바로 적용된다는 거였거든요. 저는 삼성 내부 관계자와의 비공식 만남에서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익명을 요구한 삼성 임원이 말했어요. 관세 부담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판매량이 급감할 테니까 회사가 일부를 흡수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수익성에 큰 타격이겠네요. 3분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위기가 오히려 미국 시장 전략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발상이었거든요. 한편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삼성 주가에 부정적 전망을 내놨지만 다른 일부는 장기적으로는 미국 현지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모건 스탠리의 한국증권 애널리스트와의 통화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하지만 삼성의 대응력을 고려하면 1년 후에는 오히려 더 강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애널리스트가 말했어요. 2018년 세이프가드 때도 그랬잖아요.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정말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삼성이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한 게 안타까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지 궁금했어요. 2018년 세이프가드 때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2025년 8월 현재 저는 워싱턴의 작은 카페에 앉아 지난 7년간의 관세 전쟁을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걸어온 길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교훈을 얻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포토맥 강을 바라보며 2018년 2월을 떠올려 봅니다. 월풀의 세이프가드 청원이 받아들여졌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삼성과 LG는 48시간 만에 미국 현지 생산을 결정했어요.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저는 지금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이었다고 생각해요.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의 지은 공장들이 이제는 단순한 관세 회피 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발전했거든요. 특히 삼성 뉴베리 공장에서는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 심지어 남미 일부 국가로도 세탁기를 수출하고 있어요. 지난주 삼성 뉴베리 공장을 다시 방문했을 때의 감회가 새로웠어요. 2018년에 만났던 마크 앤더슨은 이제 공장 전체의 품질 관리 디렉터가 되어 있었어요. 그의 사무실 벽에는 Zero, Defect, 포스터와 함께 한글로 쓰인 품질 제일이라는 글귀가 걸려 있었죠. 7년 전과 비교하면 어떤 변화가 가장 큰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사람들의 마인드셋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회사에서 일한다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글로벌 회사의 미국 지사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마크는 최근 자신의 팀에서 개발한 혁신 사례도 소개해줬어요. 미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대용량 세탁기를 위한 새로운 밸런싱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이 기술이 이제 한국 본사로 역수출되고 있죠.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기술 이전이 한국에서 미국으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양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비용도 막대했어요. 삼성과 LG가 두 회사 합쳐서 지금까지 미국 현지 생산에 투자한 금액이 80억 달러를 넘는다고 해요. 만약 관세가 없었다면 이 돈을 연구개발이나 다른 신사업에 쓸 수 있었을 테니까요. 더 복잡한 건 2025년의 새로운 위기예요. 철강 관세와 스마트폰 관세가 겹치면서 이전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이번에는 2018년처럼 단순하게 공장 하나 지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최근 삼성전자 김동진 사장의 발언을 주목해서 봤어요.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지화 전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이는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어요. 실제로 삼성은 이미 여러 대응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어요. 텍사스 반도체 공장에서 애플용 칩을 생산하기로 한 것도 그 중 하나죠. 애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정부에 우리도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지난달 애플이 공식 발표한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삼성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된 3나노 칩을 아이폰 17에 적용할 예정이라는 거였죠. 이는 삼성에게는 관세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애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어요. LG전자도 비슷한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테네시 공장을 확장해서 냉장고와 에어컨 생산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들었어요. 세탁기만으로는 철강 관세를 완전히 피할 수 없으니까 아예 가전제품 전반의 현지 생산을 늘리겠다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소비자 반응이에요. 지금까지는 가격이 올라도 삼성과 LG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지 않았어요. 품질과 혁신에 대한 인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최근 만난 베스트바이 매니저 데이브 윌슨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고객들이 여전히 삼성 네오 QLED TV나 LG OLED TV를 찾아요. 가격이 좀 비싸져도 화질 차이는 확실히 느끼거든요. 특히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해요. 이는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관세라는 외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품 경쟁력이 승부를 가른다는 거예요. 삼성과 LG가 지속적으로 혁신에 투자해온 결과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된 거죠. 최근 출시된 삼성 비스포크 AI 냉장고가 좋은 예예요. 내부 카메라로 식재료를 인식해서 레시피를 추천하고 유통기한까지 알려주는 기능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가격이 $4,00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주문 대기 기간이 2개월을 넘는다고 해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관세 압박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현지화를 더욱 가속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라 연구개발부터 부품 조달까지 전체 밸류체인을 현지에 구축하는 거예요. 삼성이 텍사스에 반도체 R&D 센터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발표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어요. 둘째, 제품 차별화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약해진다면 기술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하거든요. 삼성의 마이크로 LED TV나 LG의 롤러블 TV처럼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제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해요. 셋째,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WTO 제소 같은 국제법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미국 정부와의 직접적인 소통도 필요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하거든요. 넷째,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관세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영구적이니까요.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지난 7년간 삼성과 LG를 지켜보며 한국 기업들의 진정한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위기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과감한 투자를 결정하는 모습, 그리고 그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실행력까지 말이에요.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은 계속될 거예요. 관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기술력과 품질로 승부하는 기업은 결국 살아남을 거라고요. 2025년 여름, 포토맥 강을 바라보며 이 글을 마무리하는 지금,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해요. 7년 전 월풀의 세이프가드 청원으로 시작된 이 긴 여정이 한국 기업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을 거라고요. 위기는 때로는 최고의 선생님이 되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